24살 최연소 수석 기자. 대중들은 그를 정의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낮에는 정의를 외치고 밤에는 폭군으로 살았던 남자. 위안징의 진짜 정체를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11년 6월 3일 오전 11시 중국 거양시의 평범한 버스 정류장. 24살 기자이던 자오 페이페이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자오 페이페이, 이름 부르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 위안징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손에는 30cm가 넘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위안징은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무자비한 칼부림이 시작됩니다. 자오 페이페이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들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쏟아지는 공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위안징은 현장을 떠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정신을 잃은 자오 페이페이를 마구잡이로 찌르는 거예요. 이 대낮의 번화가는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은 참혹한 광경에 경악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순식간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메웠고 그 틈을 타서 위안징은 유유히 현장에서 빠져나와 사라졌죠. 자오 페이페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끝내 사망하고 말죠. 이 번화가에서 벌어진 살인극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곧바로 범인을 특정했죠. 그의 정체는 바로 당시 24살이던 위안징이었습니다. 대체 사망한 자오 페이페이와 위안징, 이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의 인연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둘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당시 위안징은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지만 교실에서는 모두가 피하는 문제아였습니다. 반면 자오 페이페이는 차분하고 사려가 깊은 성격이었습니다. 위안징이 그런 그 승질머리로 고립을 당할 때마다 그에게 다가가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고 곧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죠. 이후에 같은 대학교까지 진학하고 또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에도 나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졸업했어요. 위안징이 좀 성격이 문제였지 머리는 진짜 좋았거든요. 졸업 직후 지역 유력 신문사 공채에 합격하면서 사회부 기자로 첫 발을 내딛었죠. 자오 페이페이 역시 같은 시기에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 모두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입사 후에 위안징은 더욱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이 감도 좋았어요. 연이어서 특종을 터뜨렸고 결국 2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최연소 수석 기자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무렵부터 위안징은 조금씩 낯선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성공이 거듭될수록 억눌러 있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든 거예요. 아니 나처럼만 하면 성공하는데 후배들이 내 말을 안 따르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막 폭언을 일삼았죠. 진실을 파헤치던 기자의 열정은 점점 자극적인 조회수의 목을 매는 잘못된 야망으로 변질되어 갔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던 자오 페이페이는 이 위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러 번 남자친구에게 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성공한 기자, 여기에 취해버린 위안징에게 여자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은 귀찮은 잔소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곁을 지켜준 자오 페이페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처럼 멋진 기자한테 이 수수하고 평범한 여자친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점점 그녀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야, 새 옷 좀 사 입어. 머리가 그게 뭐야. 여자가 피부 관리라도 좀 하라고. 그러던 중 그의 눈에 같은 회사 동료 리징원이 들어옵니다. 리징원은 화려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딱 위안징이 원하던 그런 여자였죠. 그는 노골적으로 리징원을 쫓았습니다. 취재를 핑계로 같이 미래를 즐기기도 해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에 참다 못한 자오페이페이가 이별을 통보합니다. 근데요, 위안징은 미안한 기색 전혀 없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리징원과 공개 연애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환승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그냥 바람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갈 리가 없죠.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위안징은 리징원을 만나면서도 습관적으로 자오페이페이와 계속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들었죠. 애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리징원은 떠나버려요. 그러자 위안징은 다시 자오페이페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전화하고 편지 쓰고 울면서 집 앞까지 찾아갔죠. 솔직히 자오페이페이도 너무 미웠거든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전남친이 아니라 인생 절반을 공유한 친구에 가까웠어요.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던 거죠. 결국 달라지겠다라는 위안징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위안징이 180도 바뀌어요. 심각한 집착이 시작됩니다. 한번 헤어지고 나니까 얘가 진짜 날 떠날 수도 있구나 좀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는 자오페이페이의 휴대폰을 항상 검열했고 취재원을 만나는 것조차 바람피는 거 아니냐 의심해요. 근데 꼭 보면 이게 바람피는 애들이 의심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남자 동료와 메신저를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자오페이페이의 컴퓨터를 박살내버려요. 근데 그게 진짜로 무슨 사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 연락이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해놓고 또 자오페이페이를 탓합니다. 너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자오페이페이를 붙잡고 또다시 의심을 쏟아내던 위안징이 결국 분에 이기지 못하고 처음으로 손을 올린 거예요. 자오페이페이 완전 충격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위안징의 태도는 더욱 소름 돋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너가 날 떠날까봐 두려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헤어지면 좋았겠지만 자오페이페이는 어떻게든 남자친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내가 좀만 더 참고 기다리면 그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더 큰일이 생기는데요. 어느 날 자오페이페이가 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친언니랑요. 위안징이 그런데 그 식당에 들이닥친 거예요. 누구 허락 받고 가족 만나냐 막 억지를 부리더니 다짜고짜 식탁 위에 있던 병을 집어던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놀란 언니가 말리려고 했지만 위안징은 멈추지 않았고 언니까지 폭행을 했죠. 자오페이페이는 그 순간 마지막 끈이 끊어집니다. 그제서야 이 눈앞에 있는 남자가 내가 알고 있던 위안징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직면해요. 2011년 3월 자오페이페이는 모든 인연을 끊고 위안징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아니, 결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집에 돌아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물건들이 미세하게 옮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전남친 위안징이 숨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몰래 집 열쇠를 복사해서
그녀가 없는 사이에 집을 드나들고 있었던 거죠. 이거 완전 스토킹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퇴근하는 자오페이페이를 막 미행하기도 해요. 심지어 위협적으로 차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위안징은 이제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집착이었죠. 결국 자오페이페이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접근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안징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해졌어요.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여학생이 찾아와서 제보할 게 있다고 불러냈는데 그 장소에 나갔잖아요. 거기에 위안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연락 못하니까 사람을 쓴 거죠.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니까 자오페이페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고 뒤에서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질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였습니다. 반면 위안징은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는 자오페이페이가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 자체를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1년 6월 3일 오전 11시. 자오페이페이는 평소와 다름없던 퇴근길 정류장에서 흉기를 든 위안징과 마주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그 공격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더 끔찍한 건 위안징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추가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죠. 사실 첫 공격 직후에 자오페이페이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공격만 없었다면 충분히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위안징은 돌아가는 길에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갑자기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돌아가서 확인 사살하듯 다시 공격을 했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 감정만 우선이었죠. 그 행동으로 자오페이페이는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위안징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 공개 수배를 내렸죠.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준비해서 아예 도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도저히 행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2012년 6월, 뜻밖의 정보를 접해요. 수사관들이 위안정의 아버지가 전혀 연고도 없는 특정 지역을 반복해서 방문한다는 사실을 포착한 거예요. 이 수상함을 감지한 수사팀은 즉각 잠복에 나섰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시골의 한 마트에서 위안징을 발견했죠. 그렇게 도주 1년 만에 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대신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고 해요. 아니, 웃어요? 게다가 체포 직후에 그가 가장 먼저 뭘 챙겼는 줄 아세요? 그건 다름 아닌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피 1년간의 기록과 자오페이페이를 향한 감정들이 빼곡히 쓰여 있었죠. 특히 천국에 있는 페이페이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럽죠? 게다가 그건 참회나 사죄의 그런 문장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자기가 비극의 주인공인 양 자기 연민이 가득한 내용만 쓰여 있었으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위안징은 자오페이페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죽인 거다. 어이없는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검거 이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위안징은 자기 범행은 순순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행위가 사랑에서 이뤄진 그저 비극일 뿐이다 주장해요. 끝까지 자오페이페이를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대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변명과 반인류적인 범죄 형태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기록하던 기자가 정작 자신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큰 공분을 사게 됐죠. 결국 법은 그에게 사형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장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2014년 6월 24일 사형이 집행됩니다. 집행 직전 위안정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나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마메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19년 12월 한 중국인 남성이 뉴질랜드에 난민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티베트 독립운동가로 중국의 탄압을 피해 도망쳤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난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쉽게 말해서 본국에 전쟁이 터졌다거나 정치적 문제로 잡혀갈 위험이 있다. 또는 종교나 인종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런 이유로 자기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오자면 뉴질랜드는 사실 난민을 쉽게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인 남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이어갑니다. 원래 진짜 난민이라면 과거 기록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디로 도망쳤는지, 또 누구한테 잡혔었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였어요. 알면 알수록 이 신원의 정보가 되게 흐릿한 거예요. 우선 그는 당시 34살이던 리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상한 게 한 6개월 전쯤 뉴질랜드에 입국한 걸로 자료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용한 여권의 신상 정보와 난민 신청 때 제출한 이 신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3번이나 생년월일을 바꿨고 출생지도 2번이나 변경했어요. 결정적으로 티베트 독립운동가다라더니 티베트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리앙이 단순한 망명 신청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를 넓혔죠. 그의 입국 기록, 체류 이력, 과거 체포 여부까지 하나하나 조회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아주 낯선 정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이 오래전 캐나다의 기록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비자나 학교, 취업 서류 이런 게 아니라 경찰 수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목은 과실치사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 잠깐 리앙의 실체를 밝혀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오웨이라는 인물인데 그녀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우던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자오웨이는 모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밝은 성격 덕에 주변에 언제나 친구들이 많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단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 리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부할 때나 놀 때나 항상 꼭 붙어 있었어요. 아주 다정한 커플로 유명했고요. 리앙과 자오웨이는 동거까지 시작하면서 더더욱 가까워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에게는 남모를 속사정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리앙은 자오웨이를 그냥 사랑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조금 통제하려는 듯 집착이 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질투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녀가 누구를 만났는지, 학교가 끝나고 어디에 들르는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막 전부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 했죠. 근데 이 남자친구의 집착이 좀 과하기는 한데 근데 유학 생활이 좀 그렇잖아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주는 안정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자오의 입장에선 집착이 좀 심하긴 하지만 의지가 되는 존재인 리앙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던 2002년 10월 9일 문제가 발생해요. 갑자기 자오웨이의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사실 그녀와 친구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자오웨이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교수님한테 불려갔나? 친구들은 우선 자오웨이 없이 점심을 먹으러 가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통화도 안 되고 자오웨이가 아예 학교도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연락이 두절된 지 4일 만에 그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인 동거하던 남자친구 리앙을 찾아갔어요. 이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친하고 싸웠는데 집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연락받은 적 없어요. 어디를 간 건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아무리 싸우고 집을 나갔다지만 여자친구가 사라진 건데 너무 차분한 느낌? 이 걱정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를 의심하는 데에는 자오웨이의 친구들의 증언도 한몫하게 되는데요. 자오웨이가 실종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리앙은 여자친구가 집 나갔고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실종이 아니라 좀 바쁜 일이 있나? 요 정도로 생각했을 때거든요. 근데 리앙 혼자 실종을 확신했고 정작 신고가 들어가니까 좀 덤덤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거 의심스럽죠.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이어가도 증거도 또 자오웨이의 행방을 알아낼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끊긴 지 열흘 정도 지난 10월 20일 학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스테브 레이크 근처에서 수상한 여행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근처 하이킹을 왔던 커플이 호숫가 숲속에서 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돼요. 그쪽 따라서 가보니까 낡아 보이는 회색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담요 뭉치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짐인가 싶었지만 이 냄새가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담요 틈 사이로 무언가 비쳐 보였습니다. 그건 사람의 피부였어요. 충격받은 두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됐지만 수거한 유류품과 또 DNA 감식을 통해서 신원은 금방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열흘 전 사라졌던 자오웨이였습니다. 그녀는 목 졸려서 사망한 걸로 확인돼요.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 리앙을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오웨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열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도 정작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와서는 또 주변 친구들한테 자오웨이가 싸우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자오웨이는 비행기표를 예약한 적도 또 여권을 사용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리앙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죠. 근데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오웨이가 사라진 뒤 며칠간 리앙은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업도 계속 빠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더니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요. 이쯤 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심증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물증뿐이에요. 경찰은 즉시 리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리앙이 이미 캐나다를 떠난 뒤더라고요. 시신 발생 직후인 10월 20일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캐나다를 빠져나가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해둔 사람처럼 짐은 전부 정리돼 있었고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의 본국인 중국이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즉시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리앙이 도착한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거든요. 즉, 리앙이 중국 땅에 발을 들인 순간 캐나다 경찰은 더 이상 그를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던 겁니다. 캐나다 측은 수차례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죠. 그는 중국 국적자다. 중국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제적인 법의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02년 11월 30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리앙의 룸메이트이자 사촌형이던 장하오가 캐나다 경찰에게 충격적인 자백을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자오웨이가 사라진 10월 9일 늦은 밤, 리앙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요. 그러더니 여자친구를 죽였다, 도와달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장하오는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하지만 직접 리앙을 찾아가자 실제 시신을 보여주더라고요. 자오웨이는 이미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충격에 온몸이 굳은 장하오를 보던 리앙은 나 안 도와주면 너도 끝이다. 시신 봤으니까 공범될 수 있다. 도와달라. 협박에 가까운 부탁을 합니다. 장하오는 결국 시신 유기에 가담했어요. 둘은 자오웨이의 옷을 벗기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호수 근처에 버렸죠. 그 후에 리앙은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라고 연기하면서 완벽한 실종극을 꾸민 겁니다. 1년 반 뒤인 2004년 6월, 캐나다에 남아있던 장하오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 결과가 참 답답한데요.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언더커버 수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수사관 몇 명을 범죄 조직인 척 가장시켜서 장하오에게 접근시켰어요. 그들은 장하오에게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면 네가 숨기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솔직히 털어놔야 된다 라고 말했고, 이 얘기에 모든 사실을 다 자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렇게 언더커버로 수사하는 건 위법이다 라면서 반격했고, 법원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장하오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는 무죄로 풀려났어요. 이렇게 어이없게 사건은 또다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에 베이징 경찰이 이 오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중국에서도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이미 리앙은 개명까지 하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과거는 숨기고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베이징 공안은 장기적인 추적 끝에 리앙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리앙은 중국 법정에 서게 되어 처음으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사촌 장하오가 거짓말을 한 거고 자오웨이는 사건 당일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대요. 자기는 본 적도 없었고요. 리앙은 당시에 중국에서 손꼽히는 변호인들을 전부 선임했고 캐나다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끝내 법정은 그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리앙에게 무기징역과 유가족에게 113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2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긴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자오웨이의 유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앙의 가족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같은 해 12월 항소심이 열리자 리앙은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막 울먹이면서 자백을 하는데 이 내용이 기가 차요. 사실 우리가 베개 싸움 도중에 실수로 내가 여자친구를 질식해서 살해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오웨이의 사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거든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요.
첫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2014년 6월, 리앙의 제목은 고의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바뀌었고 형량은 7년으로 대폭 감형됩니다. 이때 리앙은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까지 이미 5년 정도를 복역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겨우 2년만 더 감옥살이를 하고 2016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유럽도 여행하고 2019년엔 뉴질랜드에서 집을 사면서 아예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가 내민 새 신분은 티베트 독립운동가이자 중국 탄압의 피해자, 이거였습니다. 앞서 오프닝에 말한 대로 그는 자신이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뉴질랜드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속지 않았어요. 그의 난민 신청은 최종 거절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리앙은 자신은 박해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죠. 뉴질랜드한테 난민으로 받아달라 이거예요. 반면 자오웨이의 가족들은 아직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어요. 항소심이 과실치사로 변경되면서 1차 판결에 2억 원의 배상 의무가 약간 강제성이 사라진 거예요. 자오웨이의 가족들은 승산이 없다는 전문가의 말에 결국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원한 건 그깟 돈이 아니라 그저 진심 어린 사과 그 한마디였다라고요. 오늘 사건 정말 징하죠. 이렇게나 쉽게 법망을 잘 피해 다녔으면서 대체 왜 뉴질랜드로 망명까지 하려고 한 걸까요? 리앙은 죗값을 물지 않은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아예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범인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진실이 밝혀져서 죗값을 치르길 바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